트럼프가 애용하는 극우 구호가 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죠. 마가라고 하죠. 줄여서 직접 아주 했습니다. 이 모든 공화당원이나 다수파가 마가주의자는 아닌데 불행히도 지금 오늘날의 공화당이 이게 마가 극단주의자들한테 휘둘리고 있다. 맥케인의 어떤 가치라는 게 명예라든가 의무, 뭐 품위, 민주주의 같은 걸 이제 맥케인은 지켜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화당원이지만 자기가 상원의원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교변을 하고 정말 존경한다.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 마치고 이렇게 잘 돌아왔는데 연휴 잘 보내셨죠? 기자님도. 네. 쌓인 뉴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그 유럽 쪽의 그 네. 이민 문제가 조금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독일이 그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그 남단으로 들어오는 그 난민들이 자꾸 이렇게 그 물에 빠져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비정부기구들이 난민 구조선을 8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네. 그걸 자금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특히 이탈리아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멜로니 총리가 그 독일 그 총리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걸 공개했습니다. 네. 독일이 이탈리아하고 조율하지 않고 불법 이주민을 수용하고 그런 그 NGO들한테 그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아주 이걸 알고선 자기가 경악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국가가 이탈리아를 실제로 도우려면은 이런 그 선박 구조 같은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다에 구호 선박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민자들이 오고 그래서 자꾸 죽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또 내세웠습니다. 네. 독일 입장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그 외무부가 앞서서요. 네. 바다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법적, 인도적, 도덕적 의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국 그 NGO 2곳에 이제 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 카톨릭 자선단체에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네. 이탈리아가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총리가 편지를 보낸 거 말고도 국방장관, 내무, 뭐 차관까지 나서가지고 뭐 내정 간섭이다. 그리고 독일이 진짜 우리 우호국이냐 뭐 이런 식의 그 비판까지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견이 있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 멜로니 그 네. 이탈리아 총리는요 이미 그 아프리카하고 이탈리아 사이를 그 이런 그 난민 구조선들이 난민 택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 위험한 항해를 부추긴다고 그렇게 앞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도 지금 이제 총선이 이제 다가오는데 영국 보수당 쪽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은 총선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도부가 교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체될 경우에 자기가 뭔가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그 강한 우크릭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인데 특히 그 영국 내무장관 이 사람은 인도 이민자 가정 출신인데요. 네. 맨체스터에서 어제 그 보수당 그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불법 이주민 허리케인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이주민 그 몇백만 명 정도가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영국 해안에 그 다다르는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혼돈을 그 통제할 그런 모습 나서지 않는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법 이주민이 들어오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뭐 루안다 같은 제3국으로 보내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도 이민자 가정 출신인데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이주민을 견제를 하네요. 네, 지금 뭐 영국 쪽 얘기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계 곳곳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네. 그 관련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폴란드도 이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요. 난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네, 오늘 15일이 네. 총선인데요. 네. 그 여기도 지금 난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 수도 바르샤바에서 제1야당이 주도한 시위가 아주 대대적으로 커졌는데 뭐 이쪽 그 시위 지도부에서는 뭐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또 다른 쪽에서는 뭐 그거보다 훨씬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보면은 그 야당을 이끄는 그 도널드 투스크 이 사람은 이제 전 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지냈는데요. 그 큰 변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제 그 특히 집권 여당이 지금 법과 정의당이 이제 상당히 극우 성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이민 정책 같은 걸 최우선 권양으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이제 반해서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이민 문제가 지금 그
폴란드 총선의 아주 주요 쟁점으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독일, 폴란드, 체코 3국이 불법 이민 알선 범죄 합동 단속을 발표했네요. 독일이 이렇게 이탈리아에 들어오는 그 난민들 그 물에 빠져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난민 구조선 지원을 발표했는데 네. 정작 또 자기네 국경은 또 닫는 모습입니다. 독일이 그 폴란드하고 체코가 이제 국경이 다 있는데요. 그 세 나라가 같이 이른바 불법 이민 알선 범죄 뭐 합동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들어오는 난민을 이제 막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독일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네. 그 독일의 그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지금 최근에 득세를 했죠. 이게 이제 반이민, 이 정당이 이제 반이민 그런 공약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등 연정이 상당히 선거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렇게 난민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걸 하면서 또 정작 자기네 국경에서는 이런 식의 그 행동을 한다 하는데 결국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국 선거 때문이다. 사실 우리도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고 미국도 대선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으로 선거의 계절이 좀 다가오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얘기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도 또 이 난민 문제에 또 끼어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뭐 정치 문제에 많이 끼어드는데요. 지중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을 또 비판했습니다. 이제 트위터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얼마 전에 독일 NGO들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이탈리아 최남단 섬 그 람페두사에 이렇게 내려두고 이제 이른바 난민 택시 역할을 한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이탈리아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더 노골적으로 독일을 위한 대안, 이 이제 극우 정당, 이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또 이런 포스트까지 공유를 했습니다. 글쎄 이건 남의 나라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테슬라 CEO가 X에 뭐 이런 걸 올리는 게 다른 CEO라면 좀 이색적이겠지만 이제는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는 좀 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글쎄 선거에 이렇게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것까지도 표현 자유라고 봐야 되는지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민자 얘기를 좀 계속 하게 되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국경에 매일 이민자 10,000명이 도착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로페스 오브라도르 그 대통령이 그저께 정례 회견을 했는데요. 네. 그 미국을 좀 비판했습니다. 그 이제 회견하면서 가장 최근에 멕시코 북쪽의 그 멕시코 북쪽 미국 적경에 매일 한 100만 명 정도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남부 국경에서도 이제 저쪽 남미 지역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한 6,000명 이상 들어온다니까 자기네가 네. 이제 통과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얘기가 과거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남미에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그 이민 사례가 급증을 했다. 이제 옛날하고 패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위험하게 이렇게 막 그냥 오는데 그러면서 이민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압박, 제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넘어온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좀 위험한 경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 침공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미국이 엄청난 지원금을 퍼붓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중남미로 돌려라.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가 이게 이제 전부 미국이 이제 압박하는 나라들이죠. 이런데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무작정 가는데 이런 걸 개혁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바이든 대통령은 또 축켜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경 장벽을 세우지 않는 유일한 미국 지도자다. 그래서 이민자 문제를 두고선 바이든 행정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 쓰라는 그런 압박을 보입니다. 네. 잘 하고는 있는데 더 신경 쓰자 뭐 그렇죠. 이런 걸까요?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연휴가 끝났죠. 밑달락이 네. 됐는데 중국 황금 연휴 관광 인산 인해다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이 지금 네.
추석하고 이제 중국은 중추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국경절 이게 건국기념일 이제 10월 1일인데 이게 붙어서 이번에는 예년보다 하루가 더 길었습니다. 8일간의 황금 연휴. 이게 이제 오늘인가 내일 끝나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중국 국내 여행객이 중국이 뭐 인구가 많긴 많은데요. 거의 9억 명 정도에 달하는 거로 그 중국 당국이 9억. 추산을 했습니다. 예. 네. 작년 연휴 때보다 물론 이제 날짜가 하도 늘어났는데 네. 86% 정도 인원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근 한 140% 늘어나서 우리 돈으로 147조 4천억 원. 엄청나네요.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가 완전히 좀 풀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지금 중국 당국이 또 이제 많이 이제 국내 여행을 많이 부추기는데요. 네. 지금 그 뭐 중국의 뭐 유명한 관광지는 뭐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인산이라고 합니다. 자금성 같은 경우는 뭐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 뭐 만리장성이라든가 뭐 그 둔왕 같은데 그다음에 이런 박물관 같은데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그 중국 SNS에 오른 글을 보니까요. 베이징 만리장성을 오르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문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3분에 2걸음밖에 못 걸었다. 뭐 이런 꼬집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난징에 있는 공자 사당을 갔는데 네. 하도 많아가지고 5분 만에 밀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허거 있죠. 허거라는 있죠. 음식 있죠. 네. 서천성에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기하는 팀이 한 650명이 팀이 넘었고 아, 대기팀이요? 4시간을 기다렸는데 도대체 줄조차 서지 못했다. 그다음에 뭐 산둥성 쓰보 같은 경우는 호텔 예약이 30배 정도 작년보다 증가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뭐 밥도 잘 먹을 수가 없고 걸음도 잘 걸을 수가 없고 진짜 관광을 했지만 좀 고생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고 내수 진작도 좀 장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네, 겹친 것 중국 같습니다. 당국이 지금 네. 특히 이제 이런 관광 그 경기 활성화 이게 이제 즉각적인 경기 회복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 7월에 뭐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같은 거 이제 많이 사라고 이렇게 촉진을 하면서 레저, 문화, 여행 소비, 그 여행 분야 그 소비 확대를 촉구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래서 이제 관광지를 쿠폰 하나 사면은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막 발매하고 네. 야간 관광 같은 것도 막 촉진하고 뭐 축제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도 이런 관광 활성화에 아주 박차를 가하는 그런 것도 이번 연휴 이런 그 관광이 막 인산이 내리는 거에 한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번도 중국의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글쎄요, 좀 뭐, 봐야 되겠네요. 우리 돈으로 엄청난 돈이 풀리긴 했는데 글쎄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네. 뭐 많이들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선 주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튼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지금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리턴 매치 쪽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또 지금 트럼프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선 주자의 한 명이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네. 이제 무소속으로 그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게 시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지율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바이든에 비해서 훨씬 밀리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무소속이 되면은 민주당으로 갈 표가 분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 사람이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데 이제 현지 시각으로 10월 9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자기가 뭔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엄청난 변화를 얘기를 하겠다. 워싱턴의 그 기득권층에 맞서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그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그 존 F 케네디 암살된 대통령의 조카죠. 그다음에 또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의원 이 사람도 암살됐죠. 이 사람의 아들이죠. 지난 4월에 민주당에 이제 경선 출마 신청하고 나서 그리고 바이든 캠프를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본질적으로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 되느냐고 했는데 지금 뭐 지지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낮은 지지율이 어떻게 다른 좀 유력한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치느냐가 그렇죠. 지금 중요한 아까 그 거니까요. 민주당 표를 분산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또 지금 여론조사기관 분석을 보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음모론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원보다 공화당원들이 훨씬 더 케네디 주니어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소속이 되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냥 대다수는 트럼프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인데 일각에서는 네.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전 케네디 주니어는 네. 보니까 그동안에 백신 접종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특정 인종을 겨냥했다. 뭐 음모론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렇게 이제 피력해 왔는데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가치관 같은 게 민주당 주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내 존재감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활로를 이런 식으로 무소속으로 그 틀어서 차려는 게 아니라는 그런 관측들입니다. 네. 아직 뭐 대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네. 어떤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좀 모여서 네. 좀 큰 일이 될 테니까 좀 지켜보겠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얘기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 직격탄을 날렸다. 어떤 얘기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이게 트럼프를 직접 거명하기보다는 무슨 어느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네.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그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이 사람은 공화당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망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지역구죠. 고인 추모식을 했는데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이 맥케인하고 트럼프를 비교하면서 네. 트럼프를 상당히 깎아내렸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트럼프가 애용하는 극우 구호가 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죠. 마가라고 하죠. 줄여서 직격 아주 했습니다. 이 모든 공화당원이나 다수파가 마가주의자는 아닌데 불행히도 지금 오늘날의 공화당이 이게 마가 극단주의자들한테 휘둘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침몰할 때는 이 민주주의가 죽는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것 자체가 극단주의고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바이든 얘기가 이제 맥케인의 어떤 가치라는 게 명예라든가 의무, 뭐 품위, 민주주의 같은 거를 이제 맥케인은 지켜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화당원이지만 자기가 상원의원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고 정말 존경한다.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뭐 1년 앞두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많은 얘기들이 맥케인은 나오네요. 네. 베트남전 참전용사고 공화당인데도 정파를 초월한 그런 정치 행보를 많이 보여왔죠. 그래서 이제 보수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이제 두루 이렇게 좀 칭송을 받아온 인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한테 졌는데 아주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트럼프처럼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이런 거하고 대비가 된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망인이 2020년 대선 때는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지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랬었나요? 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파업이 지금 네.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이 여기 가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그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노조 피켓 시위에 동참을 맞아요. 했었죠. 지난주 말씀해 근데 트럼프도 주셨죠.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는 미시간주에 그 노조가 없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가서 네. 이제 그 특히 바이든의 그 전기차 친화 정책 이게 이제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걸 또 강하게 비판을 했죠. 지금 이 지역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시간하고 애리조나주가 이게 참 이제 아주 경합주인데 여기가 지금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이 두 주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반면에 그 전 2016년 선거 때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한테 여기서 이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지역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자동차 노조 파업도 좀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뭐 정치권에 또 영향을 미칠지 네. 주목이 되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얘기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네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시다 총리도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뭐 연내 조기 총선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아직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요미우리하고 회견한 게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임금 인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30년 만에 임금이 지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 주가도 많이 올랐다. 경제가 이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을 확고하게 정착시킬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이든도 지금 노조 와서 지지하면서 그런 식의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국민에게 뭐 이걸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것도 역시 얘기들. 선거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본은 아시다시피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민당 집권당 총재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총리가 되죠. 네. 지금 자민당 총재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그 일본은 이제 중의원을 해산하면 이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카드를 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은데 본인은 지금은 뭐 이렇게 선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결국은 뭐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도 일본 최대 노동조합 렌고 뭐 정기대회 참석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이제 내일부터 도쿄에서 네. 열리는데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시다가 여기를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직 총리로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뭐 여기 가서 또 임금 인상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선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세대 간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인가요? 기후위기도? 지금 보니까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갈에서요. 11살부터 24세까지 그 어린이 포함해서 6명이 그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 외의 그 유럽국들 뭐 영국 포함해서 32개 유럽국 정부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원고 측 변호인단 얘기는요. 이렇게 그 기후위기 무슨 협약 같은 것도 있는데 유럽 정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기본권, 평생 우리가 겪을 피해를 방치했다. 그래서 이건 여기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그런 그 제소를 좀 상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대해서 사실, 이제 네. 그 제소를 당한 그 정부들 쪽 대변인 이제 네. 변호인단 얘기는요. 얘네들이 노르웨이 이제 포르투갈인데 자기네 법정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 인권재판소가 관할 건이 없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우리도 나름 굉장히 어떤 그 탄소 중립 같은 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재판에 이기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이런 그 세대 간의 어떤 갈등 문제가 이제 법정 그 싸움으로 비화가 됐다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가 판결을 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거의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제소는 했는데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와 20대 환경운동가들이 법정 투쟁에 착수했다. 포르투갈의 11세부터 24세 네. 어린이 6명. 그러니까 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뭔가 상징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결과도 결과지만 좀 받아들여야 될 무거운 맞습니다. 의미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